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들,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이죠. 하지만 그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7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만들어낸 인물,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원래 중국은 장제스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의 다음 지도자는 장제스였죠. 마오쩌둥은 이때 소수 공산주의 게릴라군을 이끄는 무명의 무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마오쩌둥은 세력을 계속 넓히더니 장제스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장제스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과정은 한편의 극적인 영화와도 같았죠. 그렇게 정권을 잡은 마오쩌둥은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처음에는 숙청이 일어나기 마련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 그리고 정부 관리로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가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 자본가를 적대시합니다. 본성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라 교육을 해도 안 되고 반성을 시켜도 안 된다고 본 것이었죠. 또한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로 여겼고 그래서 정부 관리와 공무원, 교사 등은 모두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숙청은 모든 공산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동유럽, 북한 등에서도 이런 숙청들은 있었죠. 무엇보다도 마오쩌둥이 가장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1958년부터 1962년 초까지 이루어진 대약진운동이었습니다. 대약진운동은 농촌의 생산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죠. 마오쩌둥은 처음 중국을 만들 때 땅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농민들은 대부분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소작민이었는데 공산당이 무상으로 자기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니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마오쩌둥은 농민의 땅을 집단 농장으로 변경하면서 농민의 모든 토지가 집단 농장의 소유로 바뀌었고 어차피 내 땅이 아니라는 농민들의 생각은 생산량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참새가 곡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참새들이 먹는 곡식의 양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마오쩌둥은 참새 박멸을 지시하기 이릅니다. 마오쩌둥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바로 숙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농민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참새를 잡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참새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새를 거의 다 잡고 나니 그 다음 해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참새는 곡식도 먹지만 벌레와 곤충도 잡아먹고 있었고 천적인 참새가 사라지니 곡식을 먹는 벌레와 곤충들이 대량 번식을 시작해 이들이 나다를 먹으면서 대흉년이 들게 되었죠. 이렇게 농사는 대흉년에 접어들었고 빨리 중국을 산업적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철강 생산을 생각해냅니다. 농촌 마을마다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었고 용광로는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함께 용광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용광로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광로에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필요했는데 철광석은 광산에 있는 것이지 농촌에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들이 가진 철 제품을 용광로에 넣기 시작했죠. 그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삽과 괭이 같은 농기구들이었고 이것을 다 용광로에 넣은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광로에서 좋은 철이 생산되어 더 좋은 농기구들을 만들 수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미 쓰던 철을 녹여 만들어진 철은 질이 나빴고 대부분 고철만 만들어냈습니다. 집단 농장 운영과 참새 박멸 그리고 용광로 운영은 모두 농촌의 생산량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숙청을 당할까 두려웠던 지방 관리들은 이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고 무려 2배 정도로 극적으로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농업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고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은 대성공이었죠. 대흉년으로 생산량은 반 이하로 줄었는데 원래 생산량의 2배가 늘었다고 보고를 했으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만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해 죽어나간 사람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느낀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할 속셈이었죠. 젊은이들에게 혁명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들을 자신의 비전에 동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홍위병으로 조직되어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행동 주체가 되었죠. 이들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고 어른들이 제어해서 완전히 벗어난 10대 청소년 무리는 잔혹하게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은 그렇게 또 한 번 대학살로 기록되었고 중국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기간으로 남았습니다. 공산주의 숙청,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으로 마오쩌둥 시대에 모두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히틀러, 스탈린보다 악명이 높지 않죠. 독일은 히틀러를 비난하고 러시아는 스탈린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을 크게 비난하지 않죠. 오히려 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 중국을 만든 최고의 공로자 중 한 명이 마오쩌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허술한 정책과 공포 통치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그의 만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독재와 권력 집중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